저는 72살 박진태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저 그런 노인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떠났고 아들 하나를 두었죠. 이름은 준호입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어요. 장학금 받고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괜찮은 집안의 며느리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제 삶의 자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정기 검진도 빼놓지 않고 받아왔기에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주 차갑고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간암입니다. 말기에요. 전이도 꽤 진행됐습니다. 시한부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맴도는 건 아내가 마지막에 남긴 말뿐이었죠. 진태 씨, 준호는 꼭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 뒤 병원에서 받은 항암 치료 계획서와 비용 안내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보험을 들어놨지만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아 큰 도움이 안 됐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죽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병원 서류를 들여다보던 며느리 수진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항암 치료 꼭 받으셔야 하나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더니 아들도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무슨 말이냐? 아니, 그냥 치료도 힘드시고 돈도 많이 들고 솔직히 완치 가능성도 없다면서요. 수진아, 준호가 제지하듯 부르자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애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이게 현명한 결정 같지 않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을 허리 굽히며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새벽까지 철물점을 지켜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내 밥그릇은 줄이고 공부시키며 키웠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준호야? 조용히 묻자 아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치료 받으셔도 고통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편안하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죽으라는 말이 뇌리에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첫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멀리서 합니다. 오기 힘들죠. 그날 저녁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누운 방 안, 천장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저를 찾아와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직 계약서 안 쓰셨죠? 치료 중단하고 그 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잠든 사이 무언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지갑과 보험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습관처럼 탁자 위에 두었던 서류철과 지갑을 찾으려 손을 뻗었는데 없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책상, 서랍, 서류함까지 다 뒤졌지만 보험 관련 서류며 통장, 그리고 치료 일정표까지 싹 사라졌습니다. 문이 잠겨 있던 건 분명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둔 건가 싶어 집안을 뒤지다 현관문 옆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일단 서류는 저희가 맡아둘게요. 아버지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내 죽음을 결정지어 놓고 그걸 평안이라 부르나? 그날 오후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태입니다. 오늘 항암 예약돼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보호자분께서 치료 중단하신다고 서명하고 가셨어요. 예약은 다 취소됐습니다. 순간 핏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의사 하나 없이 제 목숨을 두고 저들이 제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살인과 뭐가 다른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주 뜻밖의 사람이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어르신, 계세요? 철물점 단골이던 옆 건물 김노인네였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입은 거칠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요즘 어르신 얼굴이 안 보이길래 병원 갔었다면서? 예, 좀 아팠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 그 며느리랑 무슨 짓 했는지 다 들었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조카가 그 병원에서 행정일을 해. 어제도 자네 이름 나와서 혹시나 했지. 보호자 서명으로 치료 중단시켰다고 하더군.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진태형님, 사람 쉽게 믿지 마. 자식이라고 다 부모 생각하는 거 아냐? 이 동네에서 자식한테 쫓겨나 요양원 간 노인들만 해도 내 손가락으로 못 셀 지경이야. 자네도 그 길 가면 안 되지. 그날 저녁 김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쥔 건 오래된 노란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거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하나 알아봤네. 자네 보험 설계서 복사본이야. 본인 동의 있으면 떼줄 수 있다고 하더군. 봉투를 열어보니 분명 내가 몇 년 전 들어놓은 실손보험과 암보험 내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 보였습니다. 암 진단금 6천만 원,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준호가 알고 있었던 걸까? 치료를 반대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돈이었나? 다음 날 조용히 준호를 불렀습니다. 서류 내가 다시 찾았다. 그리고 보험금도 확인했어. 아들은 처음엔 놀란 듯 하다가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어차피 나으실 가능성도 없으니 그 돈을 아껴서. 그 돈, 내 사망보험금이잖아. 내가 죽어야 받는 돈이잖아. 준호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죽는 걸 바라고 있다. 아니, 죽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돈을 위해서, 그들의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지 않겠다고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메고 구식 핸드폰만 챙긴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이미 며느리 손에 들어갔고 집도 제 명의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이 부동산 절세가 필요하다며 설득했던 그때 명의 이전을 해준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홍대 쪽 낡은 건물 5층,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서는 의외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진태 어르신이시죠? 김 선생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 일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서정 변호사. 가정법 전문이며 노인 상담도 도맡아 하는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항암 치료를 맡고 있으며 보험과 재산을 노리는 정황이 있다고
서정 변호사는 말없이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보험, 후견. 법적으로 어르신을 보호할 방법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 같은 노인네가 법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숨을 쉬자 그녀가 똑바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법은 사람 편에 서는 도구예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은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그날 저와 서정 변호사는 성년 후견인 지정신청서와 보험금 수령 권한 이의 제기서를 접수했습니다. 서류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제 손을 잡아주듯 도와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김 노인이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병원과도 가까웠고 무엇보다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다급하게, 그 다음엔 화내듯이, 마지막엔 울먹이며 왜 이러시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항암 치료를 포기한 채로 병세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지막을 조금은 덜 억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년 후견인으로 윤 변호사가 임시 지정되었고 제 사망 보험금 및 치료비 사용 권한은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없다고. 서정 변호사는 조심스레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의 의료 결정권도 공식적으로 보호됩니다. 항암 치료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뜻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죽으라고만 포기하라고만 했던 그 사람들 틈에서 원하시면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그게 내가 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저희 다 망해요. 집도 처분 못하고 보험금도 못 받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 투자 실패했어요. 수진이도 빚보증 섰다가 휘말렸고 그 보험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돈이었다. 애초부터 아버지의 생명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인생 한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보험금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이 아이들 고소할 수 있겠죠? 충분히요. 증거도 있고 절차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날 밤 나는 요양원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머리맡엔 항암약이 놓여 있었고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는 그냥 죽을 수 없었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도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모두 부질없는 감정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준호와 수진이 사문서 위조와 치료 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그건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감당하시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사람을 죽음으로 밀어넣지 않죠. 그렇게 나는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사문서 위조, 치료 방해, 재산 강탈 시도. 김 노인이 증인으로 서주기로 했고 병원 측 간호사도 치료 중단 과정에서 아들 부부가 했던 행동을 진술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바로 며느리 수진이 보험회사에 보냈던 수익자 변경 신청서.
그 서류에는 내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그들은 내 죽음 후 보험금을 자신들 앞으로 돌려놓으려 했던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곧 며느리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며칠 후 아들은 내 요양원 방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얼굴은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청백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한때 내 전부였다. 내 꿈이었고 자랑이었고 내가 살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한 이기적인 어른으로서 제 욕망에 갇혀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 가해자였다. 준호야, 네, 넌 더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수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준호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의 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조용히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받은 결과보다 더 큰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의 결혼이 오래전부터 위태로웠다는 사실이다. 윤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사실 수진 씨,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이미 작년에 이혼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드님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 보험금으로. 수진 씨는 외국으로 나가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내 목숨값으로 그 둘은 서로를 배신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욕심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도 가정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다 무너진 그들 사이에서 나는 그저 하나의 보험증권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가 사라지면 6천만 원의 진단금, 1억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가게까지. 그들에게 나는 죽은 뒤에 더 가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며칠 뒤 윤 변호사와 함께 공정사무실을 찾았다. 나는 내 남은 재산 적은 금액이지만 그 일부를 김노인과 윤 변호사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상황의 노인들을 위한 지원단체에 전달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아들에게는 남기지 않았다. 가족을 가장한 늑대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 밤이 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눈을 감았다. 마음은 조금 후련했다. 아직 죽을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하루하루가 고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 마음 한켠에 작은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따님이신가? 예쁜 여자분이셨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은 없었습니다. 혹시 또 아들이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이밀었나 싶어 경계를 했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예상 밖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었다. 그녀는 마치 몇 밤을 새운 사람처럼 수척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였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긴 생머리에 맑은 눈으로 준호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 어색하게 밥상을 마주했지만 정갈하게 나무를 담던 손끝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한때 정말 딸처럼 예뻐했었습니다. 왜 왔나?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요. 처음부터 모든 게 제 욕심이었어요. 준호 오빠는 그냥 휘둘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빠가 투자 실패했을 때 전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요. 근데 그 사람과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필요했어요. 오빠는 아버님 치료를 포기하면 빚을 막을 수 있었고,
전 그 돈으로 떠날 수 있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걸 그렇게 거래하듯 계획한 건 결국 그녀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두고 새로운 인생을 그리며 도망치려 했던 내 며느리. 준호는 그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행동했어요. 병원 서류도 보험사 연락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 슬픔, 두려움, 모든 감정이 섞인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던 사람의 흔적.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진실만큼은 알고 가셨으면 해서요. 오빠는 지금 모든 걸 잃고 제 곁도 떠났어요. 저도 그 사람과 결국 끝났고요.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건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아이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저 임신 중이에요. 준호 오빠 아이예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 끝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그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낳고 키울 테지만 언젠가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면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초음파 사진. 그 속엔 아직 말도 형체도 완전하지 않은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의 흔적, 내가 미워했던 며느리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내 혈육.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아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진태 씨, 사람은 미워도 피는 버리지 마요. 그날 이후 나는 초음파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녔다. 한참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잊고 싶었던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그 아이, 그 조각들이 결국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나를 붙잡았다. 몸은 점점 약해졌다. 항암 치료는 효과가 크지 않았고 간 수치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2-3달. 길어야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미 그 문턱까지 가봤고 거기서 다시 돌아온 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해야 했다. 내 삶을, 내 감정들을, 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까지도. 윤서정 변호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을 그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그 유언장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 남은 재산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할 것, 의료 기록은 윤 변호사를 통해 공개하여 노인 권리 교육 자료로 쓰일 것, 그리고 태어날 손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후원금과 함께 내 진심을 담은 편지를 남길 것. 나는 밤마다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태어나기도 전인 그 손주에게. 아가야, 네 엄마 아빠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너는 세상에 와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아이란다. 할아버지는 너를 직접 안아보진 못하겠지만 너를 기다렸고 너를 미워하지 않았단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단 하나의 희망이 너야. 편지를 쓸 때면 자주 아내가 떠올랐다. 생전 그렇게 손주를 보고 싶다던 사람. 먼저 떠난 게 다행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이젠 잘 모르겠다. 그 즈음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토록 미워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손글씨로 쓴 편지였다. 아버지, 이제야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던 걸 알면서도 당연한 듯이 원망했고 이용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태어날 제 아이에겐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아들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스스로를 돌아봤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지는 조용히 아기를 낳았다. 산부인과에서 윤 변호사를 통해 전화를 받았다.
박어르신 손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내가 정말 웃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그 아이는 내게 마지막 웃음을 선물해 준 존재였다.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진율 진실할 지인 법도 류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실엔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 곁에는 윤 변호사가 남긴 손편지 한 장, 그리고 마음속엔 더 이상 원망 없는 평온함이 남아 있었다.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당하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부부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배신은 돈 때문이었고 생명보다 계산이 앞섰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고 싸웠고 결국 자신의 삶과 마지막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대단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가족이든 자신을 해치는 존재로부터는 단호히 선을 긋는 것. 그게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늙었다고, 아프다고, 혼자라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당당히 맞서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죽음 앞에서도 억울하지 않게 눈을 감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하지 마세요. 참지만 마세요. 그리고 당신 인생의 마지막은 당신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황금 연결고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이 어디든 그 길만큼은 스스로 걸어가야 비로소 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